알고 그 사람이 오늘은 그 강의 계획표에 의하면 그 일제하 조선인들, 일제하의 조선인들인데 조선인들이 뭐 많이 박해를 당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대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는 수업 없이 다뤘으니까 그건 오늘 안 하기로 하고요. 일단 또 징용 문제 이런 것도 빼고요. 우리가 잘 안 다뤘던 분야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고하러 하는 것은 가토 나오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9월 도쿄의 거리에서라는 책인데 관동 대지진 때 그거를 다시 연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지금 현대 작가 여기 일본에서도 쓰여진 지 한 3, 4년밖에 안 된 책이고 그런데 이제 워낙 일본에서 열리는 혐한 시위를 보면서 그 혐한의 용어들이 바로 관동 대지진 때 그 조선인들을 학살하던 그 시대 용어랑 너무 비슷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먹고 이제 그 시절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라기보단 뭐 역사 에세이라고나 할까 그런 성격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역사의 증인 제일 조선인이라고 하는 건 서경식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삼형제가 제일 교포예요. 서경식 씨는 한국말 거의 못해요. 그리고 이 두 형, 이 서경식의 형 서승하고 또 누구지 자꾸 잊어봅니다. 서준식 두 사람은 뭐 보통 서승 씨도 살았지 감옥. 네, 제일 오래 살았죠. 서승 씨가 제일 오래 살았나? 그러니까 보안사에 끌려가서 민간인인데 군인도 아닌데 보안사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자살하려고 벌집 날로라고 경유대는 그렇게 벌처럼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거 알죠? 예전에 많이 벌집 난로라고 부르는 난로가 있어요. 그걸 껴안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게 막 빨개지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죽진 않고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지고 가상을 입었죠. 그리고 이제 그 형인 또 다른 형인 서준식 씨도 이제 한 17년 정도 살다 나왔고 하여튼 아무런 그러니까 간첩 조작 사건의 희생자들이죠. 물론 북한을 다녀온 건 있어요. 근데 제일 조선인들한테는 북한은 그냥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제 간첩으로 몰았던 거죠. 그 막내 동생은 그 서경식이라는 사람인데 뭐 좀 이 가족을 아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서경식 씨가 제일 똑똑하대요. 실제로 이 사람은 한국에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주로 일본어로 쓴 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런 책들도 한국 사람인데 나의 서양 미술 술래기인가 그런 책도 있어요. 얇은 책인데 그 책도 재밌습니다. 미술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 나의 서양 미술 술래인가 그래. 이제 나의 뭐 이런 식으로 책 제목 붙이는 거는 일본식 와타시노 할 때 그 일본식 표현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사람이 프리모 랩이라고 이태리 출신의 그냥 작가인데 본래는 화학을 전공했는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우슈비츠 갔다가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은 화학 실험실에 배치를 받는 바람에. 근데 결국 자살을 하죠. 프리모 레비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서경식 씨가 프리모 레비를 찾아서 뭐 그런 책도 있고요. 다 우리말로 번역됐습니다. 어쨌든 독자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쓴 역사의 증인 제일 조선인이 있고요. 근데 마지막은 이건 한국 사람이 쓴 건데 정종현 씨라고 제국대학의 조선인증 그거 이게 책이 얇은데 두껍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뒤에 보면 도표도 많고 그동안 일제시대 때 제국대학 나온 사람들을 다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냥 책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 제국대 여기 우리 경성제국대 아니 모든 일본의 경성제국대학을 포함한 9개 제국대학 9개였는데 경성제대를 포함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당 이회영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독립운동한 제일 조선인들 제일은 아니지만 또 일제하 조선인들 하고 몇 명은 또 이제 그냥 맛배기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역사성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이제 우당 이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 아시죠? 이회영 집안은 이회영은 집안은 8대를 이은 탄소를 배출한 명문가고요. 우리가 그 이항복 그 집안에 아주 직계손이고요. 우당의 육형제는 나라가 망하자 1910년 오늘 이걸 한 이유는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왔고 외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우당의 육형제는 나라가 망하자 1910년 12월 현재 시각 약 600억 원의 재산을 처분한 뒤 59명의 식소를 이끌고 만주르거나 독립운동에 투신하죠. 그래서 이회영은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고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요. 자금이 떨어지고 난 뒤 22년 독립운동 세월 동안 무서운 가난 속에 살아갔다고 합니다. 1932년 11월 이회영은 관동군 사령관 암살과 한중일 아나키스트의 공동 유격대 결성을 해서 만주로 가면서 경찰에 붙잡혀 고문 끝에 60년대로 사망합니다. 근데 누구의 그거 밀고를 하냐면 조카이자 둘째 형 이석영, 이회영의 둘째 형이죠. 이석영의 차남인 이규서가
일본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 독립운동가지만 또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밀정이 있고요.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그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 왜 고대사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사 문제가 불거질 때 신채호 선생을 잘 넘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고대사를 연구를 하면서 그 분야의 연구와 고대사도 정확성에서 좀 떨어지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일제의 그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데 그렇게 썼다면 요즘에 그 고대사에 빠진 분들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비판을 해도 좀 죄송한데 고대사. 하여튼 그 신채호 선생도 근데 그 고대사를 처음 썼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뭘로 알려졌냐면요. 아나키스트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신채호 선생도. 이회영도 아나키스트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 문제가 자꾸 벽에 부딪히고 더 이상 해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나키스트가 되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육형제 중 첫째는 이건영의 아들 이규면은 신흥학교 졸업 뒤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다 병사했고요. 다른 아들도 이건영, 첫째 이건영의 다른 아들은 이규훈은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뒤에 귀국해서 국군 공군대위로 복무 중 한국전쟁 때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립운동하면 상대가 망한다는 이 집안이 대표적인 경우였죠. 형제 중 제일 부자가 둘째 이석영이었는데요. 이 사람도 우리 최초의 이제 군관학교죠, 군사학교죠. 신흥군사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했고요. 또 독립운동의 재산을 다 쓴 이후 중국 각지를 홀로 떠돌아다니다가 상해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호설이지 이석영의 아들이 이제 자기 삼촌인 작은 아버지 뻘인 이회용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신흥학교 교장이었던 셋째 이철영도 병사였고요. 만주 북경의 독립운동을 하던 여섯째 이호영은 이 사람은 1930년 이후로 소식이 끊겼네요. 그죠? 육형제 중 유일하게 공부로 돌아온 다섯째 이시영이지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밑에서 부통령도 했었죠. 그리고 초대 부통령 이승만의 독재에 반대해서 결국 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이시영의 손자들은 그러니까 이규열의 선생입니다. 경기고 다 경기여고로 명문고를 나왔지만 대학을 졸업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입학금을 못 내서 중도 포기하거나 독립운동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까지 그의 소유였던, 그러니까 이시영의 소유였던 서울 중구 조동 13번지에 2만 평을 찾아주려 했지만 이시영은 내 집 찾으려 만주를 돌며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서울역 연천구 옛 코트라 그 무역거래소인가 그 자리를 임대해 주려 했지만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네 아들을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후손 없이 1960년대 사망하고 셋째와 넷째는 어릴 때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 굶어 죽었답니다. 2살과 3살 때. 둘째 아들 이규열은 이제 1952년 사망인데 그 이규열에 아예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또 경기고 경기명여고를 나왔는데 다 대학을 못 갔다는 얘기죠. 52년에 죽은 이 사람의 아들의.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 보면 한 10년쯤 됐지만 그 며느리가 100살 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아버지 묘소 옆에다 천막을 쳐놓고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 이시영 묘소 옆에. 근데 너무 고고에 좀 그래요. 그죠? 당신은 봤지 그냥 이승만이 뇌물로 받는 것도 아닌데. 원래도 지들 땅인데. 너무 타락했나요, 제가? 바뀌었지 않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 이승만하고 정적은 됐어요, 그 밑에 부통령 하다가. 네. 근데 이승만이 그래도 끝까지 존칭을 썼던 게 이시연이라고 했답니다. 우리 왜 현대 사극이나 보면 항상 이승만은 아무나 보고 반말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자네가 어쩌고 그러는데 이시연한테는 항상 존칭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이승만은 상당히 존경을 했는데 이제 이승만이 이제 독재로 길로 걸어가니까 이시영이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러운 돈 안 받겠다 이런 의미일 수는 있어요. 그때만 해도 강남 결부를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종걸이라고 이 사람이 이회영의 손자고 이규동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종찬은 이 사람도 보니까 그래도 이종걸은 서울대학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 처음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양력이 대단하더만요. 이종걸 지금 국회의원 이종걸이라고 있어요.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 근데 중학교는 예원을 나왔어요. 예원은 예고의 중등과정이죠. 피아노를 잘 치고 예원을 나왔고요.
그러다가 예원에서 예고를 지나가다가 경기고등학교를 갔다가 아마 장학금 때문에 그랬는지 성균관대학을 갔다가 중퇴하고 서울대 뭐 국사학과인가 들어갔다가 또 졸업해갖고 서울대 법학과로 학사 편입해가지고 사법고시를 친 아주 그냥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 친문 그룹에서 이 사람을 이제 싫어하죠. 한동안 굉장히 반문 그룹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종찬은 내가 보기엔 이종찬도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이종찬은 육사를 갔어요. 내가 보기엔 아마 돈이 없어서 육사 다 공짜니까 가지 않았나. 그래서 민정당 뭐 전두환 밑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종찬을 픽업해서 국정원장, 정보부장까지 시켰죠. 정당을 시켰고 그 사람은 이제 이회혁의 또 다른 아들인 이규복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는 사촌지간이 되는 거죠. 이종돌과 이종찬은 그 집안이 그렇습니다. 이규동이가 이순자 시아버지하고 틀리, 야 아버지하고 틀리. 그 사람도 이규동이었던 다 이름이 똑같아. 땅 준 데도 안 받았는데 그 집안 안 보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장가를 안 갔대요. 이 시험의 첫째 아들은 장가를 안 갔고 1960년대에 죽었고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 어릴 때 전에 둘째 아들 이규열을 지금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 후손들 경기 나오고도 대학을 못 갔다는 그 후손들 중에 이규열이 1952년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도 이 100일 뒤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아들 그야말로 하나 남은 아들이 죽으면서 쇼크 사건이야말로 화병으로 죽은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제시대 그 한인들 중에 대표적인 이 가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명동학교입니다. 명동학교는 또 유명했죠. 그 1908년 북간도라고 우리가 부르던 그 간도의 명동촌에서 김야견이라고 한 독립운동가죠. 그 개교가 됐고요. 잠깐 보면 여기 이시영 여기 뺐던데 이시영이 이제 와서 해방되고 와서 세운 게 이제 신흥 전문학교라는 걸 세웠습니다. 무관학교는 아니고 일반 그 신흥 전문학교가 그 신흥 전문학교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학교를 경영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인수를 했냐면 지금 경희대 교주인 그 조씨 집안이죠. 조씨 집안. 그 집안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희대학의 전신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빈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몇몇은 그 만주로 중륙으로 망명하기 전에 상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상동교회 한국에 그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아세요? 한국대 같은 그러니까 상동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 건물을 그렇게 주상복합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 교자 써서 교상복합으로 지어서 제일 꼭대기층에 교회를 두고 나머지 백화점으로 해서 세로나 백화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동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어요. 독립운동을 아주 많은 사람을 배출했고 이 집안들도 유학자 집안이지만 상동교회를 일부 다녔고 뭐 우리가 잘 아는 헤이그에 가서 했던 그 이준열사도 상동교회 출신이고 다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참 그때는 참 좋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조롱의 대상이 됐는지 명동학교 하다 얘기를 하다 왜 그랬냐면 김야견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명동촌에서 이제 용정 지역에서 조선인 마을입니다. 조선인 마을인데요. 예, 그 명동촌에서 명동학교를 만들었죠. 김야견에 의해서 명동학교를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08년에 만들어서 1909년도 북간도 교육단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면서 기독교 학교를 개편하고 명칭도 명동 서숙이었는데 그러니까 글서자 쓰고 이제 학교할 때 숙자 많이 쓰잖아요. 명칭도 명동학교를 개칭하고 북간도 교육단 단장이었던 정재면은 서울 상동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동교회예요. 기독 청년 학원을 졸업하고 신민회를 간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이 정재면이라는 사람이 만주로 가는 동안 뭐 상동교회에서 많이 밀었을 거고요. 거기서 세운 기독 청년 학원이라는 것이 또 근대적인 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애국자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교회였죠. 근데 지금은 뭐 전통적인 교회들이 다 교대는 축소되죠. 강남에 대형 교회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세로나 백화점도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죠?
기억은 나시죠? 굉장히 지금 가보면 아마 따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위치가 어디가? 어디죠? 명동 쪽이었죠? 태어나고 그냥 기억 못하세요? 일단 시대 한복판이었어요. 없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됐어요? 이름도 상동표 어떻게 됐지 그럼? 예스럽잖아. 교회는 있어요 근데. 98년도에 백화점 부도 났네요. 그때 부도가 났다고 나오는데요. 교회도 망했겠네. 그래도 신세계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학생 수는 중학부 160명, 고학부 240명, 여학부 65명 등. 근데 이 명동학교 여학부는 당시, 그러니까 한국인만이 아니라 조선인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간도 지역에 있었던 최초의 여학교랍니다. 근대식 여학교. 조선인 여학교가 아니라. 총 505명이 이뤘고요. 고학부에는 국어, 방송 역사, 중국 역사를 가르쳐 성경, 교육과, 작가, 수교 등의 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윤동주, 잘하는 우리 윤동주. 그 다음에 최근에 한 3년 된 영화 있죠? 동주라는 영화 다 보셨어요? 네. 그 동주에 보면 송몽규가 나오죠? 강하늘이가 나와요. 네, 강하늘이가 윤동주였고, 송몽규는 그때 그 영화에서 아무래도 윤동주에 이제 가려졌지만 윤동주가 주인공이었다. 송몽규가 사실은 대단했다 그러죠. 18살 때 총을 들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제국대회 조선전할 때 다시 송몽규는 나옵니다. 근데 그도 29살 때니까 곡사하죠. 그 영화에서는 누가 맡았냐면은 배우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요번에 타짜 3에 나오는 그 애꾸는 원아이드 잭 그 배우가 그 배우가 아니라 그 배우도 유승범이었고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뭐더라? 그 친구가 이제 그 동몽규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온규는 뭐 우리 한국 그 영화사에 영화 100년사에 꼭 등장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문익환. 이게 지금 문익환 목사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보면 한동안은 목사가 뭐 빨갱이니 뭐 말도 많이 들었지만 그분이 결국 그 정말 큰 일을 했던 분이죠. 가서 김일성 만나고 이러면서. 박정민. 송영구 역의 박정민. 박정민 같은. 응? 독립운동가. 막 그냥 잠깐 적는 겁니다. 그 조선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1941년 명동 소학교 졸업 기념사진이랍니다. 이게 이제 문익환이고 오른쪽 제일 끝이 윤동주라고 합니다. 최근에 명동천 전 주민 사진을 한번 찍은 거라서 봤는데 내가 오늘 찾으니까 이미지 없더라고요. 거기 보면 화살표로 꼭 명동학교 출신 아니라도 그러니까 윤동주 뭐 문익환은 어린애고 그 당시 독립운동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이렇게 살펴야 해. 야, 그 동네가 대단한 동네였구나 정말.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걸 대신했습니다.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은 여기서 뭐 이게 아까 말했듯이 그냥 역사 에세이 같은 책인데요. 여기다 잠깐 따와봤습니다.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발생을 했죠.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자경단을 조직해서 조선인을 학살합니다. 약 6,000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학살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본 작가에 따르면 지금 혐한 논리를 내세우는 그 모든 그 발언들이 당시 저때 나왔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서 다시 그런 비극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썼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뭐 경찰에 의해서도 학살이 많이 되긴 됐지만 실제로 경찰서로 숨어 들어간 조선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가 관공서니까 그 실제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도 있어요. 경찰들도 뭐 몰래 죽였겠지만 건물 안에 들어와서는 살려주는 거예요. 아무 죄 없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고. 근데 이제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또 너무 일본 공부하면서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만 키웠다면 이 책은 약간 이제 한일 관계에 좀 개선을 바라는 듯한 그런 의미를 담은 책이에요. 그 사이타마현의 요리미치라는 곳에서 엿을 팔다가 그해 9월 1일 날 이제 지진이 발생했으니까요. 구하견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자경단에 살해됐는데요. 근데 안마사였던 미야자와 기쿠지로라는 사람이 구하견의 시신을 스스로의 묘를 썼고 비에는 그냥 학살자라고 감히 못 쓰고 미야자와 기쿠지로와 뜻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명을 썼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마사는 맹인이죠, 맹인.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러나 같은 동네 살면서 너무 옆팔면서 사람이 순수했겠지 뭐.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맹인 안마사가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돈을 모아가지고 해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게 또 일본인들의 장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한번 맹세되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좀 옥토심이 강하죠. 또 사이타마 현에 있는 혼조시라는 데서는 지진 다음에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100명이 살해됐는데요. 그 지은이는 그냥 선인의 비라고만 썼답니다. 조선인의 비.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도 안 쓰고 그냥 100여명 위령비만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죠, 솔직히. 자기 위안?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나마도. 그거보다는 좀 낫죠. 또 마루야마 마을이라는 데서는 20가구 정도가 살았는데요. 그 중에 2명이 조선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밤에 자경단이 총칼로 무장하고 또 조선인 사는 거 안다, 내놔라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자경단에 맞서서 이 조선인 2명은 손도 못 건드린다, 손끝도 못 건드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지켜낸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한 얘기만 썼지만 이 사람의 의도는 순수했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그 발음을 지나가다가 붙잡고 발음 물어봤대잖아요. 그게 18인가? 글자로? 15cm. 즈하고 쯔 발음을 한국 사람이 잘 못한대요. 그래서 그거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못하면 덩어리 흉내내고 안 하는 사람도 일본 사람인 척하다가 들켜나가지고 뭐 죽었네 어쨌네 하는 거. 근데 그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일본말을 잘해도 걔네 타금은 이 비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냥 고가 아니라 고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거를 걔네들은 잘하는데 우리 못해. 쯔 발음도 못하고. 그 인글로리어스 바스터즈라는 영화 보면 그 독일군으로 이제 위장한 그 반나치 세력들이 술집에 독일군 장교가 마주쳐요. 독일군 병사를 입고 이제 누굴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하다가 뭐 하나 둘 셋을 세는데 그 독일이랑 손가락 세는 방법이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독일은 뭐 셋, 둘 이렇게 하나 뭐 독일 사람들 손가락이 그렇게 발전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이제 걸리는 게 이쪽으로 총격전이 벌어진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 나오는 미스터 선샤인에도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죠. 기생으로 변신한 독립운동가 여자가 뭐 새해 첫날은 뭐를 먹는다 그랬지, 뭐 팥을 먹는다 그랬나, 몇 개를 그냥 나이스만큼 먹는 건데 뭐 자를 그 풍습을 잘 몰랐고 뭐 100개를 먹어야죠, 팥인데 배부르려면 뭐 그런 회사가 또 죽인 건 안 다녔어요, 다행히.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혀 짧은 일본인들 많이 죽었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비음이 중요하니까 축농증 걸린. 억울하게. 예전에 그런 영화 2차 대전 때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탈출하는 스티브 맥킨 나오는 영화 있었어요. 아, 그거죠. 네, 그거 버스에서 내리면서 땅캐 해야 되는데 띵캐 했다가 딱 도로 잡혀갔잖아요. 탈출. 그렇게 그게 참 순식간에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당시에 도쿄 아다치구의 소학교 교사였던 비누타 유키에라는 사람은 1930년생인데 좀 일찍 돌아가셨네요. 오래 살았네, 78세면. 그중 한 명입니다. 77년 마을 역사를 취재하던 중 동네 노인으로부터 당시의 학살극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82년 관동입니다. 관동 대지진 때 학살당한 조선인 유고를 발굴하고 위령비, 나중에 추도로 바뀌었는데 위령하는 모임을 발족해 활동합니다. 이 단체는 기누따가 세상을 떠난 뒤인 2009년 8월 누가 살해했는가를 분명히 명시한 추도비를 학살 현장인 요스키바시 다리 앞에 세웠습니다. 묘배는 1923년 간도 대지진 당시 수많은 한국 조선인들이 일본의 군대 경찰 유언비어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유언비어를 믿은 민중의 손에 살해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담았다고 합니다. 좀 발전을 한 거죠. 그동안은 그냥 선인의 비 정도만 하다가 우리 강한따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답니다. 조선인들이 일자 조선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웃도로 마을은 몇 해 전에 그 유재석이 유재석이 열심히 하던 프로? 무한도전? 무한도전 그걸로 한번 찾아가서 전 국민에 울렸던 적이 있죠. 유재석도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냥 또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갖고 아침마당에도 나왔더라고요. 유산슬. 김태호였다. 김태호.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나온 거는 KBS잖아. 아침마당이랑. 근데 그 대부분 내용들이 그래서 저기 그 프로그램에 웃도로 마을을 갔었거든. 웃도로 마을은 1941년 교토 경도죠. 한문으로 경도 군비행장 건설을 목적으로 일제의에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으로 비행장 건설이 중단되자 조선인 노동자들은 오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웃도로 마을 거주자들은 일본 측으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조국에도 돌아가지 못하지.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또 그때만 해도 뭐 짱맞이기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가다짜 먹여나 했겠죠. 그래 돌아가지 못하지 마을에 놀러 앉게 됩니다. 일본 패전 후 교토부 부죠. 그러니까 우리 하면 경상도의 도 같은 거죠. 교토부 소유였던 우토로 땅이 닛산 차체, 그러니까 자동차를 말하는 거겠죠. 닛산 차체인데 자체가 아니라 닛스가 타이핑이 안 돼. 닛산 차체에 넘어가고 1987년 부동산 회사가 사들이면서 주민들이 퇴각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2005년부터 우토로 국제문제대책회의와 아름다운 재단이 함께 모금을 진행해 2011년 2월 한국정부도 우토로 지역의 토지 일부를 매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또 지금 뭐 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 맨날 지지율 한 5% 정도를 기록하는 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만든 재단이죠. 하지만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역을 재개발해서 공영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우토로 마을은 곧 사라지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토로 마을을 돕는 활동가들은 기념관이라도 남겨두기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때 뭐 유재석 5천만 원인가 내놓고 연예인들도 내놓고 많은 기금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제일조선인 학교가 또 있는 겁니다. 우토로 지역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거 다음 하면서 제일조선인 학교 설명을 더 하도록 하죠. 요겁니다. 일제치하 일본에 살던 조선인들은 민족적으로는 조선인이었고 국적은 이제 병탄이 됐으니까 일본에서 국적은 일본이었습니다. 조선이 이미 일본에 병합된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국적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해방 후에도 60만 조선인의 국적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적이 또 한 번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이 경어치가 됐는데 서경식 시들을 제가 그대로 이 책에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경식 씨 얘기입니다. 해방 후에도 일본에 남은 60만 조선인에게는 국적이 없었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강제된 일본 국적은 1952년에 일방적으로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된 7년 뒤에는 일본 사람도 아니야 해버린 거죠. 당시 조국은 분단되었을 뿐 아니라 남북 모두 일본과 국교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일조선인은 처참한 무권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1945년부터 1948년에 걸쳐 조국의 사람들을 분단시킨 정치 폭력이 당시는 아직 제일조선인에게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은 한반도에서 남북이 그냥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데 전쟁 전에도 피 터지게 싸웠죠. 남로당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미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대부분 간도 쪽에는 이북 출신들이 많이 갔고 일본은 이 경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조총련들 중에 아직도 경상도 사투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주도 하고. 제주도 하고. 제주도 또 4.3 때 많이 갔죠. 오히려 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제 서경식 책입니다. 제가 전에 제일조선인에게는 질적인 군사 경계선이 없다. 그러니까 휴전선이 없다는 말이겠죠. 제일조선인들에게는. 제일조선인은 분단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965년에 한일조약을 계기로 한일 간의 국교가 체결되고 제일조선인의 한국 국민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남쪽이 좀 열심히 했죠. 이 과정에서 70년대와 80년대 적지 않은 제일조선인이 군사정권의 탄압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제일교부 간첩 조작 사건. 그것도 크게 보면 분단되지 않은 사람들을 억지로 분단시켜 국민화시키려는 정치 폭력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경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다 일본어로 썼는데 그죠? 우리말로 또 번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제일조선인들이 이미
그 조선학교를 만들어서 민족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어느 한쪽에 끼지. 그럼 자기도 속이 편할 텐데. 그러니까 제1조선학교 보면 대부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북한의 세고등학교다, 친북학교다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친북학교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북한이 지금 그렇게 돈이 없는데 꾸준히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남쪽은 지원이 거의 끊기고 남쪽도 지원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경쟁이 되니까. 뭐 어차피 제대로 돈 줘봤자 친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북한 국적을 취하든지 일본으로 귀화를 하든지. 그런데 그 조선 국적을 가진 그 사람들은 1세대는 다 죽었죠. 근데 그 사람들의 후예들을 그대로 조선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1조선학교가 지금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 근데 요번에 또 이제 아베 정부 들어서 그것도 안 하잖아요. 뭐 적어도 교육은 안 건드려요. 교육은 돈을 줘야지. 지원을 안 한대.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고 학력을 인정을 안 해주고. 학력 인정 본래 안 됐어요. 학력 인정 본래 안 됐어요. 아. 기숙학교. 그러니까 각종 학교라 그러는데 그 검정고시를 통해야 돼. 일본에서 검정고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통해서 상급학교가 진행되고 더 웃긴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대학교도 있어요. 조선대학교는 검정고시도 없잖아. 대학 졸업 검정고시도. 근데 그냥 가는 거야 조선대학교에. 학사학위도 안 나오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조청년하고는 그러니까 조청년이 사실은 지금 우리는 뭐 거류민단, 민단이라고 하죠. 민단을 이제 그 우리 남쪽, 친남쪽으로 보고 조청년을 친북 쪽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것도 따지고 보면 뭐 북한이랑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말하는 조선은 해방 이후에 분단되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할 때 그 조선은 아닌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우리의 조선인 거예요. 예. 조선인천연합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냥 그리고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일본의 망명 시절에 이제 이쪽에서 막 몰아붙였던 한민통, 한국 통일전선인가 일제 단체가 있어요. 조총련과 별개의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뭐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서 또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많이 도와주는 건 사실이니까 그거 가지고 또 빨갱이 논쟁에 많이 휩싸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미국에서 통일운동을 하던 1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한 70대 후반이나 80대 중반 된 분들이 성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북 성향인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분들 페이스북 보면 지금도 완전히 뭐 북한 찬양도 많고 때로는 거슬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해는 되는 게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는 통일을 이야기하면 빨개가 되는 거예요. 통일만 얘기해도. 근데 북한에서 통일을 얘기하면 제외교포들 불러다가 뭐 융성이 대접해주고 예의가 통하고 북한은 남조선을 해방의 대상으로 보지 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적어도 자기들은 이론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이론을.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운동가들이 자연스럽게 친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자칫 남쪽에 갔다가 뭐 제1교포 간첩단 사건 잡혀가는 거고 얼마나 겁들 났겠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친해지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뭐 그 노무현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이제 여기 LA 쪽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한국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사실은 20년 전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없었어요. 오히려 호남 향후회가 그나마 DJ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지 거의 없었어요. 나머지 다 통일운동권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그런 한국 정부에도 신경 쓰는 SNS 발달로 남쪽 정부에 대한 그런 시민단체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세대, 지금 80 다 된 분들, 80 넘은 분들 그분들을 너무 그렇게 그냥 빨갱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도 원래 이해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 조선학교는 조선 국적자, 남한 국적자도 있대요. 그 다음에 한동안 뭐 제일교포, 동포, 초청 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박정희. 그리고 또 북한 국적도 있고 일본 귀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네 종류의 국적자들이 다 다니고 있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조선 국적이 아닌 거죠. 난민인 거죠. 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외국 나가려면 한 번씩 뭐 이제 그 임시 여행지인가 받잖아. 임시 여권인가. 그래서 참 어쨌든 그거 하나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북송선이 있잖아요. 예. 60년대 예.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 배울 때인데 아니 맨날 이북 못 산다는데 왜 북송선을 타고 거길 가느냐. 예. 저는 퀘스천 마크였어요, 진짜. 나옵니다 지금 얘기가. 예. 아 그게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조국이 없었죠. 조선 사람들에게는. 1965년 한국 정부와 국교가 정상화되기까지 북한과는 아직 국교 미수교 상태였고요. 아직도 미수교죠. 지금까지도. 한일은 서로에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내 제1조선인들은 한국 또는 북조선이나 국적을 가지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나라 없이 사는 난민에 다름없었습니다. 북한은 1959년부터 1980년까지 북송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게 바로 북송선입니다. 난 이 서영 시책 보면 80년까지는 지속되는 처음 알고 그죠? 꽤 최근까지 되게 오래 북송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많은 제1조선인들이 북송선을 탔습니다. 이들 중에는 남쪽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경남 출신들이 많았죠. 일제에서 북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만주 쪽으로 이주가 쉬웠고 남쪽 지역 사람들은 일본으로 이주가 쉬웠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한국 정부는 제1조선인을 북한에 넘긴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지만 일본에서 난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영철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맞는 말이죠. 뭐. 정은이 엄마도. 누구? 정은이, 김정은이 엄마도 거기. 아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북한 갔을 때 그 고려 호텔이라고 북한에 가장 유명한 호텔 옆에 조그만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북송선 타고 60년대 건너간 할머니예요. 근데 그냥 식당을 부자적으로 꽤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 고생했던 것이 그냥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뭐 여행의 자유도 없잖아요. 북한에서 뭐 외국 나가면 자꾸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여전히 그 일본식 그 예법이 몸에 배웠고 항상 공손하게 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발음은 약간 일본어 발음이 많이 섞인 조선어를 쓰면서요. 어떤 그렇게 그들은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 중에 일부 이제 뭐 자유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좀 개인의 자유, 표현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답답할 수 있었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 박해당하고 막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지금 영국의 탈북자 모임의 회장을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지금도 회장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신문과 인터뷰를 봤더니 자기는 돈 벌어서 북한 갈 거래요. 그걸 왜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한국 기자가. 그러니까 딱 이런 종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좀 개인으로 간섭받는 걸 좀 이제 약간 이제 서구식 마인드를 가지고 그게 싫어서 나왔지 딴 건 하나도 싫은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면 간다. 돈 벌면 간다는 무슨 말이에요? 돈 벌면 가면 안 죽여요. 자꾸 죽인다 그래요. 저기 교회 다니고 간전한 사람들 다 구라더래, 구라. 어떻게 7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잖아. 교회 간증 다니는 사람들 뭐 어디 끓는 가마솥에 넣고 뭐 그런 거. 물론 관동대지 때도 뭐 미친 사람도 있고 안 미친 사람도 있었듯이 뭐 그런 경우가 뭐 아주 없다고는 하겠어요. 뭐 좀 남쪽에서도 이상한 연쇄살인범들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처음 북한 갔을 때 그때 목사 8명이 갔어요. 무슨 장애인 단체를 돕기 위해서. 몇 년도? 언제 가셨어요? 한 12년, 그러니까 12년 전에 한 번, 13년 전에 한 번, 연이어 이틀, 2회 동안 갔었는데 2006년인가 하여튼. 근데 그때 같이 간 목사들이 이제 주말에 이제 묘양산이 아니라 만경대, 김일성 생가에 있는 만경대 산이에요. 조금 높은 산이에요. 야트막한 산인데 거길 놀러 가는데 곳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이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허접하죠. 사실은 뭐 도시락 피자, 우리처럼 고기를 구워 먹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시락 피자가 싸와서 술들 좋아해요. 그리고 북한은 아무래도 그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건 아직도 엄격하니까 북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술들이 세요. 주정이 없어요. 우리를 데리고 이 큰 관광버스로 우리를 데리고 이송하는 사람들도 식당에 가면은 우리랑 같이는 안 앉아. 저쪽에 따로 앉아. 그런데 그 운전하는 사람 대낮부터 북한 소주가 세거든요. 그런 거 한 명씩 먹고 해야 목사들은 막 불안해하지.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불안했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 언론의 자유나 이런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북한 칭송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늘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 보고 북한이 좋으면 거의 살라 그러는데 못 살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개인의 자유인데 표현의 자유 뭐 그런 건 없는 건 맞죠. 네, 당연히 맞지만 음주 가무에 근데 그걸 보고 목사들이 뭐라면 저것도 다 동원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북한 굉장히 칭송하는 발언이다.
북한의 시스템이 목사 겨우 미국에서 목사 8명 왔다고 저 시스템으로 만경대에 그렇게 곳곳에 피크닉하게 하는 걸 동원됐다고 뭐 북한이 굉장히 발전된 사회라고 당신이 오히려 인정하는 거다 지금.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동네 단위별로 그렇게 뭐 피크닉 조를 형성해서 그냥 놀러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냥 음주 가면 좋아해요. 그 사람들 춤도 잘 추고 노는 건 좋아해요. 심플하게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오히려 뭐 그 어느 동네가 무슨 평양시 무슨 동이요 무슨 그 동은 무슨 몇 번째 일요일에 놀러 가는 걸로 그렇게 정해졌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겨우 미국에서 온 목사 8명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한다고 보는 건 오히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거지. 그거야말로 북한이 그렇게 조직화된 사회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1965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요. 한국 국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압력을 가하죠.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에 협력해서 같은 제1조선인이라도 한국 국적은 남한 국적이죠. 남한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에 한해 비교적 안정된 거주권인 협정 영주권을 주게 됩니다. 이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선 국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본 정부는 제1조선인을 한국 국적과 조선 국적으로 나누어 또 다른 차별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조선 국적은 북한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945년 이전에 조선 국적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국적자죠. 그야말로 무국적자. 저 사람들한테 그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긴 준 거야. 주긴 줬죠. 귀화를 하면 된다. 근데 왜 일본은 그 조선 국적자를 차별했어요? 커뮤니스트잖아 그쪽은 어쨌든. 아니 그 조선이 아니었어요. 아니, 45년 이전의 조선이니까 커뮤니스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친북한 쪽이 돼 있죠. 북한 쪽이 북한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그 조선학교 애들은 고3 때 북한으로 여행을 하잖아요. 북한 다 경비되져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들 많아요. 그 조선학교가 다른 다큐멘터리 보면 북한 여행하고 막 울고 그래. 애들이 북한이 좋아서 온다기보다는 처음으로 고국당을 밟아보는 거니까. 근데 그들 할아버지는 오히려 북한 땅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많아요. 뭐 경상도에 농사 짓던 사람이 뭐 북한까지 예전에 뭐 여행할 돈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한국 땅을 밟았다는 것, 그러니까 조선 땅을 밟았다는 것만으로 애들이 울고 뭐 또 그 조선학교를 다니면서도 많은 차별이 있었으니까 그 서러움도 있고 그래서 정말 눈물 없이 못 보는 그런 제1조선인 학교에 관계된 다큐멘터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치마 저고리도 입고 다녔고. 그렇죠. 요새 그것도 못 입게 하죠. 그러면 표적이 되잖아요. 그 고난행군 그 기간에도 계속 지어졌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들은 굶어 죽으면서 북한에서 대단한 김일성하고 그 누구죠? 그 저기 조선의 아나키스트 영화화도 됐던 박열.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영화 보면 그 후미콘가 누구 간해포 후미콘. 그 간해권지 하는 그 애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감옥에 죽잖아요. 난 박열 영화 나서 보기 맞죠. 그 사람 좀 수상합니다. 박열이요? 그 여자의 묘는 저기 경북에 어디께 있나 보다. 오히려. 거기 거 보면 그 맡은 배우가 박해일이가 맡았지 그걸. 네? 박해일 아니지. 박해일 아닌가 누구였어? 하긴 박해일은 제가 맡았다. 그 뭐라는 애. 이재훈 맞아. 역시 우리 이렇게 다 집단 지성이 돼야 돼. 영화를 좋아하니까요 제가. 거기 보면 박열이 굉장히 아나키스트 괴짜고 뭐 겁이 없고 그런 사람 나오고 막 거기서 뭐 일본 천황도 욕하고 나오지만 그 사람의 해방 이후 행적이 굉장히 재밌어요. 맨 처음에 그 사람이 거류민단, 그러니까 이 남쪽 중심의 거류민단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총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북한에 갑니다. 한국전쟁 당시. 근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한 70살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자였다는 것 같아요. 나는. 김원범 같은 사람도 60에 죽었는데 못 이겨서. 그래서 박열도 한번 다시 파보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요즘 박열보다 그 애인을 더 간해포 후미코라고 나오는 그 여자는 네. 최희서라는 여잔데 일본에서 유학했나 보더라고요. 네, 일본말 잘하죠. 요번에 무슨 상도 탔습니다. 지난번에. 그 선을 넘는 녀석들인가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실제 그런 거 뭐 할 때 영화를 만들었더니 실제로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제1조선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국적, 북한 국적, 조선 국적, 일본 국적 귀화로 나뉩니다. 북한은 북동선으로 그들을 유해했고
1970년대 이후 경제력에서 북한에 앞선 한국 정부는 고국 방문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한국 국적 출입을 유도했습니다. 남북한 누구도 제1조선의 아픈 역사를 공감하기보다는 자기 편 만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이 조선인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요새는 자이니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이니치는 제일 뭐 독일인, 제일 미국인, 제일 조선인도 있을 수 있지만 조선인들만 그냥 자이니치라고 부르면 조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트케라는 게 있죠. 일본의 우익단체. 제일 외국인들의 특권을 반대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 반환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일본의 복지나 이런 이용을 반대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말할 때 사실은 제일은 이 자이니치인 거예요. 그냥 자이니치라고 하면 제일 조선인인 거예요. 일본들이 말할 때는. 뭐 미국인이면 제일 미국인이라고 부르겠지. 뭐 그런데 그냥 자이니치라고 쓸 때는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조선인만큼이나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서경식은 제1조선인을 차별받는 가여운 타자로 규정짓거나 일본인이란 악을 만드는 것으로 자신 정당하지 말고 오히려 제1조선인 속에서 혹은 제1조선인을 차별하는 일본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이것도 다운표가 빠졌네요. 서경식 씨 얘기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식민지주의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 없어지는 것은 자기에 대한 상상력도 없어지는 것이란 사실인데 이 말이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타자에 대한 상상력. 그러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 제일 여기 이제 뭐 도노반이나 우리 장기백 씨 다 아는 사람이지만 그 요새 제일 조선인 학교에 아주 빠져서 그 운동을 하는 이제 이용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우리 교회 강연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장로님이 그러니까 존경을 담으면서 좀 이해 못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살아요?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그걸 그 강연을 하던 분이 솔직한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냥 귀화해버리지. 그냥 아니면 남쪽으로 하든지 해버리지.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이유를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에 가두지 말고 그들의 상상력으로 더 펴져서 그렇게 사는 저들을 가급적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는 따오지 않았는데 서경씨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야말로 21세기의 새로운 주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어떤 국정 문화나 이런 분단 문화, 폭력 문화에 휩쓰이지 않고 자기만을 지켜나가는. 근데 우리 옛날 철학 공부할 때 여기서 조르주 아간벤이라는 사람 공부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개념 중에 호모 사케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일종의 노예인데 로마 시대에 노예인데 재단에 제물로는 안 바쳐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노예들을 제물로 바칠 것 같은데 제물로는 안 바쳐요. 제물로 바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를 밖에서 죽여도 또 죄는 아닌 거예요. 살인죄가 아닌 거예요. 죽여도 되는데 제물로는 바쳐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호모사케르라고 했는데요. 그게 조르주 아간벤이라는 이태리 철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 호모사케르라는 단어는 본래 이제 그 로마 시대부터 있던 말이고요. 그냥 그 호모사케르라는 말을 한 걸 이유는 21세기 바로 난민 현대판 호모사케르들 있죠. 성소수자. 지금은 이제 미국 같은 성소수자가 더 이상 호모사케르는 아니죠. 이제 자기들이 소리를 내니까. 그때는 난민이나 이런 무국적자 혹은 뭐 쿠르드족처럼 이렇게 여기서 버림받고 저기서 버림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르주 아간벤은. 근데 이제 보니까 서현 씨도 조르주 아간벤은 몰랐던 것 같아. 이 책을 쓰고. 근데 이 사람도 똑같아. 얘기하는 게. 호모사케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바로 이런 제일 조선인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상상력을 새롭게 열어주는 21세기 주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얼핏 왜 저렇게 고생하고 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 과연 국적이란 건 뭐고 민족이란 건 뭔지 그냥 그들 사는 건데 그리고 어느 꼭 이데올로기 편에 설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식인 거죠. 초기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른 애널리스트를 언급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일제시 밑에서 더 이상 독립이라는 거 꿈꾸기 힘드니까는 숙제 그냥 그 전체를 부인하자. 국가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접근.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도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요. 30년대 막 만주사변 이렇게 그때부터 아나키스트들이 막 활동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정말 독립이 요원했겠죠. 일본이 이제는 만주까지 먹고 그러니까. 중일전쟁 일으키고 하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였는데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예, 분명히 국적을 갖다가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저쪽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안 그게 70년대까지인가 그 북한이 그게 더 커졌다고. 북한의 국력이 훨씬 그렇죠. 70년대 후반 한 72, 3년 요때 10월 예. 요때부터 그거는 뭐 박정희가 정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국제 경제가 그렇게 중공업 중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확실한 그게 없었어요. 근데 원조는 그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남쪽에서는 그냥 자기를 버려둔 거고. 예, 그럼 방치해버리고 그러니까는 그냥 놔두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1세대 2세대 지나가면서 그 학교도 걸고 보내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 그렇게 갔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일본 국적을 얻었어요. 지금도 많아요. 네, 귀화도 많이 그 추성훈이 기화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아니 근데 추성훈도 그렇고 축구 선수도 누구예요? 정대세. 걔도 특이하잖아요. 걔는 대세. 한국 국적이에요. 근데 걔는- 북한 대표로 나갔죠. 원래. 근데 그게 한국인들만한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국인들한테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그 제일 예. 자이니스트. 외국 그렇죠. 그 시대 옛날에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이제 귀화를 해서 일본으로 살아가지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한국에서 그 제일 그 교포가 아니지 자이니스트지 입국을 허가를 안 시켜줬었. 한국에서? 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마 조청년 활동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쪽이나 그랬을 수 조청년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 돌보거나 서포트하는 그렇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우리도 먹고 오히려 살기 힘들다 이거겠지. 그러니까 그 이북의 그쪽이 오히려 한국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남한 북한이란 사상적인 그런 거는 전혀 없잖아요. 그냥 한국이 조국인 거 나의 나라인 조선이 조국인 거지. 조선. 나의 해방된 나라 그 개념으로 근데 그 이 사상적인 개념은 그 사람들이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개념이 일본이 가진 일본의 진보적인 거나 이런 또 일본이 가진 장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분들은 에나키스라는 개념에서 근데 그것도 그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한 민족적인 개념이에요. 그 책을 내가 읽어봤거든요. 그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있는 애들 글을 갖다 다 모아놓은 글을 읽었다. 도서관에 있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그 민족적인 이게 너무 철저해요. 그러죠. 그 책 읽어보면 그네들이 정신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쓴 글인데 진짜 눈물 나고 웅클 나는 게 있어요. 말해야 돼. 그러니까 그 조청년과 연관된 그런 것들 그런 적이 있으면 아니 북한을 뭐 갔다 왔던 적이 있잖아요. 어떤 블랙리스트 윤희상 그 개별적으로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네. 그 지리학과에 나오셨는데 네. 단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졸업하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대 이제 그 석사학인지 뭐 박사인지 독일에서 게다가 스웨덴 서울대에서 뭐 그런 거 이제 그 유명한 분인데 교수직으로 뭔가를 하셨는데 일본에 유학을 갔나 봐요. 그게 이제 그 끄나브라고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해가지고 사형당했잖아요. 아니 아예 넘어간 분도 있고 아니 전혀 아닌데. 그럼 그분은 잘 모르겠고 박노수라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 한 분이 있어요. 그냥 동백님 사건 때 사형당했죠. 윤희상이 다 풀어줬는데 박노수 씨만 사형당했죠. 그런 사람도 억울하게 그렇게 막 하는 다방에서 사람이 그냥 같이 한국에 그 선생님도 너무 순박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되게 유언비어일 수도 있는데 그 저희 대학 다닐 때 누가 와서 뭐 담배풀 좀 빌리자 그러면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그런 말을 돌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가지고 간첩으로 몰면은 둘이 접선해가 있었어요. 끝나는 거지. 아유 그런 걸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몇 세대 지나면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약해는 지겠죠.
아니 왜냐면 저런 걸 따지면 저희 집은 중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내가 무슨 뭐 중국 인종이라는 생각이 없어 하나도. 굉장히 우선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난 우리 애는 또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냥 자기 사는 게 적응에 살아야지. 점점 이제 그렇죠. 글로벌. 근데 저는 우리 민족이 겪는 거니까는 굉장히 심도 있게 바라보면서 비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로는 중국인들이 더 많아요. 크루도 그렇고. 네, 아니 중국인들 중에서는 이제 난리 피해 갖고 동남아로 다 흩어졌잖아요. 네, 화교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제일 웃기는 경우가 뭐냐면 베트남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네. 한참 문화권이고. 네. 근데 나중에 베트남 독립전쟁, 그러니까 베트남이 북베트남으로 하고 난 다음에 중국하고 전쟁하잖아요. 중국하고 전쟁하면서 얘들 모아갖고 테러하고 난리가 나고 그때 막 도망간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여기서도 일본 사람들로 했는데. 베트남이요. 중국 후예들이 되게 많아요. 그 성씨가요. 우리가 베트남어를 불러서 그렇지, 뭐 진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섬에서 수라니니 뭐 있던 성도. 전쟁 있잖아요. 네. 그래 저기 왜 있어요. 저기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네. 그때 이제 전국으로 강조해가지고. 여기서도 일본 사람을 다 잡아뒀자 2차전 때. 그래서 가디나가 그때 생긴 거 아니야? 가든을 가디나라고 부르는 거거든 일본식으로. 토렌스가 그런 동네예요. 네, 맞아. 가디나 토렌스. 거기다 가뒀어요? 좋은 데다 가뒀네. 아니. 아니 갑자기 너무 높으셔가지고. 자, 서경식 씨에게 제일 조선인이라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국가나 메조리티의 횡포에 복종하지 않는 인간. 아유, 저희 조선 몇백 년 전에 중국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 다 섞였어. 좀 쉬었다 하죠.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8시인데. 자, 5장은 하사예요. 현대식 문체대로 하사.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 두문선이네요. 인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창식의 명한 이름이 마스테이 히데오입니다. 마스테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 공복대원, 귀국대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자도 안 써있더라고, 책에. 그냥 귀국했다는 말인데 안 돌아왔는데 왜 귀국대원이라는 말을 썼을까? 귀할 기자를 쓴 그런 말인지 아니면 귀할 기자를 쓴 건지도 모르겠어요. 귀국대원의 푸른 영혼은 살아서 벌써 우리에게로 만나니 그래서 귀국이라는 말을 했나 보다. 숨쉬는 이 나라의 하늘 위에 조용히 돌아왔느니 수천 척의 비행기와 대포와 폭발탄과 머리털이 샛노란 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싣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리쳐서 깨었는가. 깨뜨리면 자연도 깨졌는가. 이렇게 재밌죠? 깨뜨리면 자연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우리의 육군 항공모장 마스테이 히데오예요. 너로 하여 향기로운 삼천리의 사천이요. 한결 더 짙은 우리의 하늘이요. 더 뒤에 깁니다. 제가 앞부분만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말당. 왜 말당인 줄 아시죠? 전두환이한테 시를 하나 써줬잖아요. 단문일의 최대 미소라고. 그러니까 이순자가 볼 때 역시 말당 논대는 시를 잘 써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씨였어요. 특별 공복대원으로 전사할 때는 송정오장, 본명 인임웅이죠.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다 이음이 들어가네요. 인임웅은 23살. 생전하여 방금 이게 서울신문 46년입니다. 잘못 46년입니다. 여러분 41년 1월 11일 치면 해방 이후에 서울신문입니다. 46년 1월 10일 신문인데 서울신문인데 특별 공격대원으로 전사했다는 송정오장, 본명 그냥 송정으로 하죠. 생전하여 방금 인천 얼미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금 10일 아침 미국 포로수송선으로 수송되어 인천에 상륙하게 되었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소위 보도하여 세인의 이목을 속인 것만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제국주의 일본의 천박한 선전정책이 얼마나 가증한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동군과 같은 군 양치는 반가운 아들을 만나고자 방금 인천 율목동 34번지에 체류하고 있는데 부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 밝히자 몇 번지에 있다고 우리 신문이. 전사에 통지가 와서 장례까지 지냈는데 일본 육군선에서 체크본으로 3,500원을 보내고 기타 향전, 부비금을 말하는데 향전이라는 거는 이거 약 2만 원이 모여서 정말 죽은 줄 알았더니 하와이에서 포로가 되어 미국 군함을 타고 인천에 입학한다는 소식이 있어. 그 당시 23,500원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니 수십억 같은데?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은 흔적이 없다. 23,500원. 그 뒤에 흔적은 묘연하다. 은폐했겠죠. 아니 살짝 사실 숨었지 뭐. 저 사람 야스쿠니 신사의 명부에 올라있겠네. 3,500원이 전사했으면. 그래서 단식을 안 했죠? 누가 또 댓글 잘 달았대. 해방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 황교안이라고. 오를 유일한 인물이. 아유. 이게 그 당시 서울신문 기사랍니다. 송정오장 생판. 일본식 이름부터 썼네. 약간 비웃은 거겠죠? 조선인 가해사의 특공대는 모두 17명이라고 합니다. 마스의 오정군가의 주인공이 인재용이 이군인데 인재용이라고 참되네. 인이웅이 첫 희생자였고 1940년 오키나와 주변 해역에서 사망한 한정식의 마지막 전사자였고요. 또 오히려 마지막 희생자는 본명 불상의 야마모토 다치오. 그는 특공기 방화봉으로 몰려 해방 일주일 전인 1945년 8월 8일 총살되었습니다. 아깝네요. 아까 그 송정호 회장은 그러면은 비행기 타고 가고 딴 데 내렸네. 뭐 일거리 질문하겠습니다. 하자마자 그냥 가죠. 어차피 뭐 가스도 가는 것밖에 안 줬다며. 똑똑한 놈이네. 난 놈이네. 그야말로. 공무원까지 다 그리고 그게 그 영출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답니다. 감히까지. 그냥 비행기는 보내고 낙하산 타고 배에 내고. 아니지 비행기 타고 갔지. 아니 그러니까 타고 비행기는 그냥 남쪽 계속 보내고. 그러니까 그 어느 제도야. 우리 저 소영식 씨 말은 상상력의 나래를 만큼 해요. 아니 그 상상력이 아니고 딱 그 살아왔으니까. 일본군이 비행기 조종사를 충원하는 통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육군특별조종견습사관 특조라고 불렀답니다. 육군소년비행병, 또 소비, 육사를 졸업한 조선인 소비라고 불렀어요. 육군소년비행병 소비. 바로 닫는 거 잊어먹었네요 제가. 육사를 졸업한 조선인 특공대는 최정근 일본 육사 56기국군이고요. 나머지는 특조 출신의 장교나 소비 출신의 하사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인씨도 이 소비 출신의 하사관이었겠죠. 최정근 일본 육사 출신 그 사람은 나중에 천황을 위해 죽을 수 없다는 전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주의자가 아니었던 얘기겠죠. 탁경훈과 김상필, 윤흥렬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아리랑을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최연소 특공대원이었던 박동우는 부친에게 동생들은 절대 군에 보내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인 동기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선일체라고 말하지만 거짓말이야. 일본은 거짓말쟁이야. 나는 조선인의 배짱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공격했나? 미군 군함을? 조선인의 배짱으로? 이거는 조선인 가미가제라고 책에 나온 겁니다. 일본군 비행기 조종사 특공작전에 나가 전사했던 특공대들은 친일파가 됐지만 살아 돌아온 이들은 신생 대한민국의 항공기 아버지가 됐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최연소 특공대였던 박동래 소년비행병 동기 가운데 공군 참모총장이 3명, 작전사령관이 5명, 공군 사관학교 교장이 4명이 배출됐답니다. 다 한국 군대 처음부터 친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영우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군 소위선의 장교가 침략전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한 경우로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위로금을 줬는데요. 너무 그 침략군 성격이 짙어서 아마 못 받은 모양입니다. 박동우가 임재용이 하사관이었던 반면에 노영우는 경성법전을 나온 특조일기 출신으로 소위로 인권에 전세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법대 선배입니다. 경성법전대라고. 육사에서 조선인을 받아줬나 봐요. 박정희도 결국 만중관 가서 육사 나왔다 이번 육사. 만주군관. 좀 다르네. 처음에 만중관 됐다가 다시 일본 육사로 진학을 했죠. 일본 육사 출신은 맞습니다. 초기에 이회영 집안의 그 이종찬 말고 우리 초대 육군 참모총장은 이종찬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도 일본 육사 출신이었고. 일본 육사 출신이란 게 일본 육군 사관학교가 잠깐 교육을 받은 건지 처음부터 육군 사관학교는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같은 편입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편입도 아니고 그게 무슨 그 특별반?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었던 걸로. 그래서 17명인데 그렇게 뭐 한문으로는 난 이문으로 봤는데 인재홍이라는 게 많이.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제국대학의 조대리입니다.
이만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남북 현대 간추린 남북 현대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여기 나온 이름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귀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귀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의 행적이 튀겠던 사람 중심으로 한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록을 준비한 게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면서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요약해봤습니다. 이 책의 이 소단락 제목들을 중심으로 해봤는데 현해탄을 걷는 청년들. 1959년 진보당 당수 조봉암에게 사형 선고를 한 재판정에 함께 서 있던 이동환은 도쿄 제국대학 정치학과 졸업생으로 김일성 대학 교수로 있다가 월남한 후 진보 정치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제국대학이에요. 이동환이라는 사람. 근데 이동환은 사형은 안 받았더라고요. 조봉암은 사형받았었는데. 조봉암을 왜 죽인 거예요? 이승만이 죽인 거죠. 글쎄 죽은 건 아는데 그 좀 약간의 그 정적이죠. 그 표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겁났던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김대중이랑 똑같은 거. 그리고 그때 그 조봉암에게 사형 선고를 한 변옥주는 교토인 경도죠. 그러니까 교토 제국대학 졸업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분은 그러니까 한국 해방 이후에 모든 데서 뭐 진보 보사는 아니고 뭐 친일 이런 거 다 아니고 이랬다는 얘기죠. 이동환이라는 사람은 뭐 7년인가 살고 나왔는데 그 뒤에는 행적이 그렇게 뭐 어영이 되지도 않았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변절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어영이 되지도 않았고 그냥 조용히 살았는 것 같아요. 초야에 묻혀서. 지인 임화 우리가 잘 알죠. 프로레타르 그 시인으로 유명한 사람. 임화는 현해탄을 걷는 청년들에게라는 시에서 지사냐 출세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지사의 길을 갈 거냐 출세의 길을 갈 거냐. 식민지인과 제국 엘리트 사이의 분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종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에 교토 제대 졸업 후 돌아와 경찰부 보안과장이 됩니다. 자기도 3.1운동 하면서 한 1년 살은 사람이 나중에는 독립운동을 잡아넣는 보안과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의 제국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1886년 제국대학령을 내려서 총 9개의 제국대학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쿄, 교토, 도호쿠, 큐슈는 구주죠. 우리 하는 홋카이도는 북해도고, 게이조, 경상이 상당히 이 설립 순서거든요. 경상이 제일 나중에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그죠? 그 뒤에도 다이오쿠, 뭐 오사카, 나고야 이런 제국대학이 생겼다고 해서 총 9개입니다. 이들 졸업생은 남북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서론 부분이었고요. 이 책에. 제국 근대 일본의 엘리트 육성 장치였다고 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연구차관 유럽에서 국가대학으로 독일 대학제도를 배웠다. 독일 국가대학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뭐 한참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가고 그럴 때 독일 가면 다 학비 공짜고 그렇다는 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 독일은 공짜라서 그러지 고생들 안 사는 독일 유학 가서 이렇게 박사를 해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 주변에 보면. 되게 어려워요. 유시민, 진중권 뭐 이런 사람 다 박사 못 해온 사람들이야. 독일은 되게 유명해요. 근데 요즘은 또 학비 받아야 또 독일도 이제는 좀 많이 받는데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싸지만 제국대학을 제외한 대학은 전문대학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사카 외국어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저 대학 졸업했다고 2년째 나왔는데 평생 그 의문이었는데 그냥 단연제 대학인데 제국대학이 아닌 건 그러니까 고성전문, 연희전문도 단연제 대학이었어요. 한국에 있고. 근데 제국대학에만 붙이고 학사도 오히려 제국대학 졸업생들은 학사학위를 줬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이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사위가 안 나왔으니까. 고보는 뭐예요? 고보는 고등보통학교고 일본에는 그냥 고등학교였어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고등학교의 전신인 그 경성 제1고보, 그 다음 제2고보가 경복이었죠. 경복. 그러니까 3년 고등학교 과정인데 일본은 고등학교라고 불렀고 여기 고등보통학교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가려면 예과 과정을 더 2년인가 더 해야 됐어요. 제국대학 가려면. 전문대학은 지나갈 수 있어. 고등보통학교에서. 그래서 고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시했던 시절에 명문고등학교가 3개가 있었죠. 경기, 서울, 경복인데 이제 1, 2, 3이었어요. 그게. 제가 바로 뺑뺑이 1기라고 그 전까지 그런 학교들을 이제 공부하려고 해서 안 되는데 200점 만점에서 고등학교는. 그럼 보통 경기고등학교가 체력장 20점 포함해서 한 195점. 커트랭크. 한두 배틀 삐끗하고 체력 좀 나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그 다음 뭐 서울이 한 193점, 경복이 한 190점 이랬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시절인데 경복이 제2고보였으니까
경기, 경북, 서울에 순서가 되는데 그럼 서울고등학교는 그리고 경기, 경북은 졸업생도 50몇 회 이렇게 나갈 때 서울은 뭐 그 70년대 기준으로 한 20몇 회밖에 안 됐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근데 어떻게 2위권 대학 고등학교가 됐느냐? 평양고보 출신들이 월남하면서 평양고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는 평양 이북 출신의 자제들이 많았어요. 그냥 길을 쌓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2고보를 누르고 이제 거의 입시 있던 시절에 두 번째 좋은 학교로 이렇게 층동을 받았던 것이죠. 네? 졸업식 명단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도다이. 1944년 박영환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이승만 양자고 이기붕의 아들이었던 그 사기 사건 하나 있었잖아. 뭐 이강석 사기 사칭 사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시대를 막론하고 뛰어난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진짜 밝게 들어갖고 그렇게 하지만은 평생 속인 사람도 있다고? 예, 속인 엄청 많을 거라고. 그 당시에 그 일본 육상 나왔다, 뭐, 도다이 나왔다. 그때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 뭐 네트워크 있어. 박영환이라는 사람은 도쿄 제대 법학부 졸업생을 사칭하는데 배제, 기독교 감리교 계통의 학교죠. 배제 중퇴생이랍니다. 고등학교도 안 나더라고요. 거액을 편쳐다 광산한다고 막 구속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전쟁을 시인해린 선물이라고 했던 요시다 시게로 기시노부스케의 아베 외할아버지죠. 외조죠. 그의 동생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또 에이시쿠. 나가소네 야스히로. 그러니까 나가소네는 또 전두환 때인가 일본 수상하던 사람이죠. 그 모두 도쿄 동경제대 출신인 거죠. 법학부. 특히 그 중에서도 동경제국대학 졸업식에는 천황이 참석해서 은시계를 선물하고 졸업생 명단은 성적순으로 게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하는 인도 히로미가 뛰어난 인물이었던가 봐요. 정치제도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제도까지 다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줄 세우고. 난 저 보면서 기시노부스케와 사또 에이시쿠가 형제가 아닌데 왜 펄스네임이 틀린가? 하나는 기시바는 사또인가 했더니 기시노부스케의 아버지가 사또 집안의 대릴 사이로 갔답니다. 그러면 사또가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시노부스케에게만 너는 본래 우리 성을 따라라 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베 외할아버지한테는. 그래서 성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사또 에이시쿠는 모르던 사람이라 먼저 이렇게 찾아봤죠. 사또 에이시쿠는 그러니까 기시노부스케 동생인데 본래 제 성을 따른 거죠. 기시는 본래 그 아버지의 성을 따라간 거고 일본의 총리 되시면 총리도 지냈네요. 전 수상 기시노부스케는 친형제 관계면 전임 수상 요시다 시게로는 친인척 관계다. 쭉 갔다가 1974년에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사원칙을 세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시험이네. 근데 기본은 비밀리에 독일의 핵무기 공동개발을 참여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지난주에도 한번 질문하셨지만 그 핵을 터트림으로써 미국이 평양 애들한테 진짜 뭐 우리야 뭐 나쁜 마음을 통쾌하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거를 왜 터뜨려가지고 명분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막 별것도 아니고 노벨 평화상 타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도 노벨 평화상 타야 돼요. 근데 올해 또 놓쳤지. 우리 탄핵되면서 맞는 거 아니에요? 탄핵이 이유야. 그거는 뭐 내가 누군지 몰라갖고 뭐 위키에서 빙을 너무 많이 뜯으려고 그러는데. 조선인 교토 이것도 단원 제목입니다. 이 책에 조선인 교토 제국대학생 제국의 사업가가 됐다. 대제주 집안의 김현수는 교토 경제학부 최초의 조선인이고요. 경성방지이고 바로 한국 언론, 그 당시 일제야 한국 언론에서 재벌이라는 명칭을 처음 쓴 게 재벌은 우리말인가 한자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인 거 아시죠? 영어로도 재벌이 있어요. 일본에서 자이바트라고 써. 근데 그것도 좀 틀리지 우리 그거는 좀 동종업계로 늘리는 거 이거지만 우리는 정말 문화가 빵집까지 하잖아. 빵집, 모집 다 하잖아. 콩나물도. 일본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없어졌죠. 미쓰이나 뭐 미쓰비시, 뭐 스미토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이 김현수가 상태잖아요. 최초의 재벌 호칭을 이제 언론에서 쓰기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바로 그 유명한 고대 창립자인, 고대 창립자는 아니죠. 따지고 보면 보통 전문으로 사서 자기가 만든 거니까 인천 김성도 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에게는 이제 항상 질문이 묻습니다.
어쨌든 민족기업을 최초로 읽었으니까 민족기업인이라고 시켜 세워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친일을 했으니까 친일 부역자인가. 사실 그 김현수는 1930년대 말까지는 민족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미쓰비시 대표적인 전범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2012년 김현수의 손자 김윤 삼양홀딩스 대표는 미쓰비시와 합작으로 2천억을 투자해서 군산에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비스페놀이라는 회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긴밀한 관계가 유착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2012년.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죠. 뭐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춘이라는 사람은 일제야 동아일보 경제부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승탁이라는 사람은 연희 전문 교수를 했던 사람이고, 이준 등은 그런 제국대학 유학생들에게 김현수는 많은 학비를 대어줬다고 합니다. 그 점에서는 또 이제 자랑할 만한 거죠. 하지만 또 이 책을 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서춘이나 이런 사람들은 김현수 집안을 함부로 이렇게 또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떡집 할아비처럼 후덕, 인물들 기억하시죠? 김상현, 후덕하게 생긴 분. 김현수의 차남이었는데 전두환 밑에서 국무총리를 했죠. 고대 총장도 지내고. 김상현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인물들을. 뭐 어떻게 보면 최고대사 인물이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은 뭐 이렇게 썼으니까 좀 비판적으로 썼지만, 이건 평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꼭 이 저자의 평가를 따를 필요는 없고 다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요. 욕할 수도 없고, 아니요, 그렇다고 칭찬할 수도 없고. 임화희 씨에다가 질타냐, 출세냐? 제국대학을 유학 간 사람들 중에 이제 금수저와 흑수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김사량이라는 사람은 문학가였는데요.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뭐 이런 한때 우리 뭐 친일 명단, 동종업계 뭐 문학가 무슨 뭐 의사 친일 명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쫙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김사량이라는 사람 그때 제가 그 포스터에서 처음 봤는데 차라리 괜찮더라고요. 친일 행각을 하다가 해방되면서 일본에 남았어서 일본 여자랑 결혼 완전 귀화해버렸어요. 깨끗하더라고요. 그 경력이 특이해서 뭐 김사랑이나 이런 거 전에 몰랐는데 그게 기억이 나고요. 또 상씨가 있더라고요. 늘상자를 쓴 상씨 있어요. 상호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요. 이 사람이 최초의 제국대학 유학생이었고요. 이제 일자에서 이제 친일 관료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민덕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쿄대학교 농경제를 전공했는데요. 휘문고를 설립한 민영위의 증손자고요. 또 풍문여고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삿포로 맥주를 불화받아 조선 맥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하이트. 그래서 우리는 하이트 왕장을 안 합니다. 항상 오비만 가지, 오비만. 오비도 마찬가지인데. 오비도 그런가? 네. 하기야, 이 맥주라는 거 자체가 이건 하기야 뭐 청도 맥주는 그게 그 청도에 하이네켄 없어져. 그 하이네켄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 청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중에 칭따오. 그 칭따오가 그 하이네켄이랑 색깔이 같잖아요. 그 푸르른 하이네켄은. 그럼 다 또 친일을 했냐?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4대 습작이라는 건 이제 자기를 세습하는 거죠. 이 친일파 중에 유일한 4대 습학 출신 습작 집안은 도호쿠 대학 출신, 습작 집안의 누구로부터 이게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대째인 그 민태보는 도호쿠 제국대학 출신이고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고문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민씨일파겠죠. 뭐 민씨. 그때 그 대한제국 당시에는 민씨가 셌어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난론이라고 나일론하고 비닐을 섞어서 하여튼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북한에 그 섬인데요. 비난론이라고 북한의 의료 문제를 해결한 리승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제 흑수저 출신들이라고 하죠. 리승민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기 총장하다가 넘어간 사람. 서울대 공대 총장하다가 공대 학장하다가. 네. 근데 그 비난론 개발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무기 개발을 해요. 그래? 네. 과학기인가 뭐. 임문환이라는 사람은 나간의 농림부 장관 역인데 이런 이승기나 임문환은 다 또 흑수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일본의 관비 유학생, 일본 돈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권중희, 서울대 총장이었던 권중희도 관비 유학생이고요. 우장춘 잘 아시죠? 우장춘은 뭐 과학자라고 해야 되나 생물학자라고 해야 되나. 민비씨의 영자인 우범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친일이죠. 민비 죽이는 데 좀 넣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가족을 다 일본에 두고 왔더라고요. 오히려 해방되고 혼자 와서 이제 한국에 더 기여를 해서 1962년인가 뭐 훈장을 받아요. 국민훈장. 일본 사람이거든요. 응? 일본 장수 많이 받아. 일본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일본에 두고 왔겠지. 그래서 그 상을 받아서 유언으로 이제 상을 받은 뒤에 유언으로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제국대학 출신으로 최영대 한글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또 민족주의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국대학 출신들이 다 또 관료나 친일파로 흘렀던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의 품성인가 아니면 환경인가? 둘 다 플러스겠죠. 아니 뭐 학교 갔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좋은 데다 쓰면은 좋은 사람 된 거고. 농림부 장관이라니까 되게 존경해. 왜? 농대도 있었을 테니까. 아니 지금은 농림부. 농수산부 장관. 옛날에는 많거든요. 그때 16군가 됐었죠. 지금 서울시립대학이라는 게 있죠. 예. 그게 그 전에 이름은 서울산업대학이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쯤은 그 전에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그게 시립농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립, 그러니까 서울자는 빼주고 시립하면 서울시인 거지 뭐. 시립농대였습니다. 효자동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 시립농대 지금 그 자리에 계속 효자동에 있었죠. 있었던. 청량리. 네, 그쪽에 있었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세운 학교인데 뭐 그 전에 경성제대 때부터 그러니까 일제화 때부터 있었겠죠. 근데 그만큼 서울에도 농업이 중요했다는 거죠. 시립농대였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립대학으로 종합대학이 됐죠. 총독부 관리를 지낸 사람도 있습니다. 유학을 갔다 왔지만 고병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식민지 관리가 되기를 거부했던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식민지 관리가 되죠. 이거는 박완서의 오만과 몽상이라는 소설 중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매국노는 친일파를 낳고 친일파는 탕관오리를 낳고 탕관오리는 악덕기업을 낳고 동학부는 애국투사를 낳고 애국투사는 도배장이를 낳고 도배장이? 도배장이니까 이게 도배하는 사람. 왜 도배장이지? 제가 이 오만과 몽상을 직접 읽은 건 아니고 이 책에서 인용된 걸 제가 따왔습니다. 또 친일파에서 이충영의 아들은 또 이수성 잘 아시죠? 이수성. 국무총리하고 발이 넓었고 제자리 이름 잘 기억해갖고 뭐 그동안 주례를 한 게 뭐 수천 쌍이니 그런 말이 전설처럼 나온 사람입니다. 친일관료 이항령의 아들은 김앤장 대표 변호사를 지낸 이재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잘 풀렸다는 의미겠죠. 뭐. 그런데 이항령은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교과서에 이 사람이 홍익대 총장인가 했는데 친일 때 군수를 했던 그 뭐라 그럴까 반성문, 회계문 같은 게 수필처럼 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항령이 홍익대 그 설립자예요? 총장이죠. 설립자. 총장이요. 그게 신문식 그 아들인가가 이도영인가. 신문식이 있던 것 같은데. 진짜 국어 잘했어. 그러니까 그 신문을 워낙 많이 보셔갖고 국어책하고 헷갈리신데. 아니 그 사람이 홍익대 그 총장 할 때 자기가 그 반성문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신문에 악교에 실렸을 수도 있지. 아니 그게 실렸다니까. 그런데 찾아봐요. 자기랑 나랑 대대차가 얼마인데. 그러니까요. 신경 수가 없다니까 밑에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실려요? 없어졌을 수도 있지. 쓸데없는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 내 세대는 그 유달령 농학자 유달령의 슬픔에 관하여라고 6살 난 아들이 죽어가지고 병으로 그걸 묻고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나랑 같은 고등학교 같은 시기에 다니는 사람 중에 기억이 안 근데 여기 나오는 중등 같은 교과서 공부했는데 2학년 글이야? 그러니까 중등교 실력대잖아. 어디? 그거 1970년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 70년대 고등학교 다녔다 왜? 그거는 잘했대. 내가 한때 저기 국민학생. 특하게 내가 문학가가 되는 게 아니라 문학평론가가 나를 까는 걸 좋아해. 문학평론가가 되려고 국문과를 하려고 그랬다가 실력이 안 돼서 이해찬의 할아버지는 예산, 충남 예산의 지주였고요. 백보 큰아버지는 교토 제국대학 교수였다고 한다. 이 집안도 좀 머리는 있는 집안이에요. 제국대학 교수를 했으니까. 아버지는 총독부 검사 서기를 했고요. 경상도 법전학교를 나왔습니다. 총독부 검사 서기 그러니까 두 번째네요. 죄송합니다. 외삼촌은 영어 아니다. 외삼촌이 아니다. 도쿄 제국대학 출신이고 장인은 1942년 고등문관. 아니 경성도박전문학교라는 게 뭐지? 나중에 나옵니다. 경성제대 법학부가 있었고 네. 법학 전문대학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대한 당시에 그거 두 개를 합쳐버려서 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은 그 세대들이 다 돌아가셨겠지만 곧 서울법대 거의 1기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저거 따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 경성제대냐 법학 전문 출신이냐 그런 게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약간 좀 저도 이걸 처음 딸렸는데 알았어요. 이렇게 같이 들어가가지고 제국에 저항한 사람들. 일부에 전쟁 나고 하니까 한력들이 그냥 대충 동문기 아까 말했듯이 그 주식이 반은 작아. 한 번에 전쟁 나고 왜냐면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사람도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 갔는데 어디 유명한 뭐 담임가고 소문 났어. 근데 조용히 들어와라고 살았다. 이 사람 굉장히 사료 조사를 많이 하는 게 다 뒤졌어요. 합격 조고 제국대 합격고 도표로. 근데 이런 책이 잘 안 팔려. 이 사람 노력 되겠더라고. 난 이런 책들을 못 써 죽어도. 알고만 하다 돌아오는데 근데 송명구와 윤동주는 둘 다 더불어 끝까지 창씨 개명을 거부하다가 일본 제국대학으로 유학을 가면서 그 배 탔는데 그 거부가 됐고 창씨 개명을 안 해서 그 다음 학교에서 연희전문 졸업장의 이름하고 그 입학원서에 쓴 이름하고 틀리니까 거부가 돼서 결국 그 최종적으로 창씨 개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윤동주와 송명구는 민족의식이 수철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박영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제 고향 사람이라고요? 예, 딱 보니까 목사님이 좀 연관된 것 같아요. 박영추라고요? 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곰이었대요. 곰 별명이. 대지주 아니 대지주 대지주요. 목사님하고 비슷하네. 예, 인맥이 조금 난 키가 작잖아. 곰이가 새끼. 기장님. 새끼고. 근데 이름이 그다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뭐 동네에서 그런 출세한 사람들 이름 많이 들었는데 저 이름은 낯설더라고요. 조선공산당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아는데 조선공산당 경성 재건그룹이고 기장 지지도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워낙 이 등치도 좋고 그랬는데 4년형 이제 집에 손을 써 겨우 4년형으로 줄였죠. 돈이 많으니까. 근데도 형기를 못 채우고 옥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문이 극심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친일파 최남선의 막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두 형은 다 의사가 됐답니다. 내가 누구한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최남선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미국 이민을 하는 건지 정확하지 않고 어쨌든 막내 아들 근데 막내 아들 최한검은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 또는 두 형과 달리 월북해서 김일성 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최남선이 1950년대 후반에 죽었을 때 제1교포 루트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그런 조전을 보낸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최남선이 그 제국대학 당시에 이제 독려하러 조선인 유학생 독려하러 친일을 독려하러 왔을 때 최한검은 동경제국대학 다니면서 아버지가 창피해서 도망갔답니다. 그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고요. 김린이라는 그러니까 이까지가 이름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살았다가 잠깐 좌파 운동하다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교토 공산당 사건에 연루했다가 일제 말기에는 친일 언론으로 변절했다가 해방 이후 요정동에서 포르노를 틀어주다가 신문에 올랐다. 난 저런 거 같아. 아니 다른 뜻이 아니라 포르노란 뜻이 아니라 이제 자포자기한 거지. 자기 이 전력에 대해 그렇다고 또 변절해서 살 만한 그런 용기나 그런 뻔뻔함은 없고 그냥 인생을 포기한 거지. 제국대학 출신이 포르노 기사를 했다니까. 돈은 많이 벌어. 그때 포르노 수위가 어땠을까요? 45년 그때 그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45년도요? 응. 기사하면 그때 못 봐. 그때 못 봐. 그냥 얼굴만 쳐다보는 거죠.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것도 그 60년대요. 응? 아, 그 얘기 나중에 이거 꺼진 다음에 해드릴게요. 19분 얘기지. 여성들도 있어요. 신의경이라는 사람은 도읍구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네. 도읍구 제국대학 출신이고 한국 재헌국회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고요. 그 신의경의 큰 이모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인 이름이 또 맞았네요. 치면서 박에스터라고 있는데 박에스터는 내가 알기로는 의열단에 좀 관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의경이라는 사람은 그죠? 여의사. 근데 그
일단 그 드라마에서 잠깐 나왔던 거가 기억나는데 또 조현경이라는 사람 이몽에서 조현경이라는 사람은 큐슈 제국대학을 나왔고 여성단체 일제 여성단체에는 근우회에서를 조직해서 활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근우회 누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대여자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의 서울 한국일보 기자가 쓴 소설인데요. 약간 이제 그 역사 소설이죠. 주세죽 고명자 허정숙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가 됐죠. 그 중에 주세죽은 바로 박헌영의 부인이에요. 근데 그 대여자에 보면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30년대 여인 주세죽. 이름은 꼭 남자 같은데.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 알치니까 미모 그냥 뭐든지 주세죽 미모로 나와요. 기승전 미모입니까? 그렇게 미 기승전 아니 미모시요? 20년대로 기준해 보세요. 아니 근데 그거 이거예요. 어디 봐 얼마나 이뻐. 별론데? 뭐 그렇게 미인이 아닌데. 좀 나이 들었을 아 나이 들었을 때 젊을 때 진짜 이뻐요. 젊을 때 보세요. 그 저기 그 이학년에 나는 손가락질 해가 약간 좀 서양식으로. 약간 서양. 그건 그 전이야. 지금 내가 말한 스킬은 그 매력이 좀 매력이. 중등학교 같이. 네 남자들이니까 기승전 미모라니까. 반송문이거든요 이게. 또 있었어. 이거 70년대 중등학교 때 나왔거든. 이렇게 뭐 젊을 때 사실 이뻐요. 그래도 좀 세련되게 생겼네. 약간 서양풍으로. 네, 그 당시 기준하고 요즘 또 기준하고 또 다르잖아요. 고전미인은 아니고. 고전미는 아니고. 네. 근데 주세죽은 박헌영의 부인이었다가 그 같이 공산당 활동하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주세죽에 빠져가지고 박헌영이 소련인가 어디에서 사형당했다고 스탈린 밑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살아요. 근데 또 박헌영이 살아 돌아오지. 네, 그래요. 그런 얘기. 그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쁘죠. 그리고 김한란도 나중에 친일로 돌아갔지만 처음에는 근우회 같은 약간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있었고요. 또 내 이름은 김상순. 홋카이도 대학 제국대학을 나온 농학자고요. 그리고 신진순이라는 사람은 경성제대 출신인데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1991년까지 그 활동이 보고가 돼 신문지상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범민련이라고 왜 유명하죠? 범민족 운동본부. 거기에 북측중앙위원까지 한 기록이 1991년에 있어요. 이 사람은 꽤 장세했던 것 같아요. 이 신진순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린이가 마음에 듭니다. 남자인데. 해방 후 행적들을 보면 이 제국대학 출신들을 행정연구위원회라는 게 임시정부가 집권하기 위해서 꾸린 건국준비위원회였는데요. 이 김구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걸 미군정이 합력으로 해산을 시켜버렸죠.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 연구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한국의 재헌헌법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재헌헌법 전문위원이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6명이 제국대학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고병국 독재, 아까 고병국 잠깐 나왔죠.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총독부 관리를 안 맡았다고 하는 김용분 경성, 유진호 경성, 임문환 도쿄 이런 사람들이 등등이 6명 등이 제국대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4.5.1개헌 아시죠? 그 4.4.5.1개헌이 뭐냐면 이승만이 3선 연임을 하는 개헌을 했는데 당시 국회의석수로 136명이 돼야지 그게 3분의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35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서울대 수학과교수, 동경제국대학 출신의 최윤식이라는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135.점점점점이니까 인간은 존엄한 생명체로서 점점점점으로 반으로 나눌 수가 없다. 그러므로 3분의 2는 136표가 아니라 135표다. 그래서 그 유명한 4.4.5.1개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내림을 하고 와서 말도 안 되지. 잠깐 그 이승만의 편들었다 두고두고 한 명이 남는 거지. 수학과 교수가 그냥 가만히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학가 쪽으로 이양하는 잘하는 국어 잘했습니다. 실록예천을 쓴 사람이죠. 이양하는 국어책이 있었어요. 실록예천. 김사량은 아까 말하는 사람 완전 일본의 귀화했거든요. 김기림은 또 유명한 부산평가가였죠. 카프 출신이죠. 이광선은 더 잘하고 이효석은 메밀꽃 필드럽의 이효석. 최재선은 경성 한국 최초의 영문학자죠. 근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최재선의 손녀가 전미도서상을 탔더라고요. 미국에서 교수가로 활동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딱 이걸 공부하고 나면 딱 최재선 손녀라고 나왔어요. 상 받았더라고.
그다음에 윤일선, 유진호, 이학년 등 또 총장도 제국대학에서 많이 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뭐 향령으로 써있구나. 명암이 교체됐죠. 그러니까 전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아주 노골적으로 친일을 한 사람들은 비판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일제야 식민지 지식인들이 어디 조금 발전된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겠죠. 그런 거는 무시니까 탓할 수는 없고. 국대한 반대도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 경성제대를 승계한 경성대학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와 식민지 시절 설립된 10개 전문대학을 합쳐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법학전문대학도 있었던 거예요. 그 법학전문대학과 본래 법문학부가 합쳐서 경성제, 그러니까 서울대 법과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이 자체가 10개 전문대학을 합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국대한 반대 데모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서울대 초대 총장은 미군 뭐 중령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미군 주둔군 중령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국대한이 완전히 좌우의 대립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국대한 반대를 한 사람들이 교수 자치권이 문제가 돼서 국대한 반대 운동을 했는데 교수 자치권이 뭐냐면 일본 제국대학 출신들이 제국대학 시절에는 교수들의 자치권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저자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자치권이 많았던 그래 2차 대전 때 다 침묵했느냐. 이거는 다들 자기들의 어떤 밥그릇 싸움이었다. 미군정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제국대학 출신들이 혹시라도 미국 중심으로 학계가 재편될까봐 그거를 반대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이분은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더 깊이 연구한 사람으로 다른 것이 있겠죠. 그래서 제국대학 출신의 교수들이 앞장서서 반대해서 미군정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렇게 반대 못하던 사람들이 왜 또 하필 미군정을 반대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김일성 대학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교사, 그러니까 역사사점이다. 학교사에 보면 1946년을 개교일로 보고 있지만 법대와 의대는 각각 1987년과 법대는 1987년, 그러니까 1887년에 설립됐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의대는 1978년, 1878년에 설립됐다고 해서 인정 경성제대 역사를 이으려고 해서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니 87년도 설립이었던 나는 그러니까 100년 이사라는 거죠. 87년이 100년 됐다는 거죠. 1987년. 네, 그때가 100년이 됐다는 거죠. 1887년이 설립됐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그 공식적인 학교 역사는 46년에 설립된 걸로 보는데 유독 법대와 의대만 1987년과 1978년 설립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초기에는 경성제대학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의대는 특히 재밌는 게 그걸로 싸운 거 아시죠? 연대의대랑. 재중원이라고 이제 연대의대가 재중원을 뛰어서 세브란스가 되는 건데 서울대 의대가 그 역사는 서울대 거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한 20년 끌어왔는데 아직도 소송 걸리고 있는 거예요. 연대 쪽 손을 들어주자니 법쪽에서 다 서울대 이렇게 잡고 있고 서울대 쪽을 손을 들어주자니 좀 무리고 서울대학에서 내세운 건 그거는 국립 재중원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국립대학의 전신이 맞다는 거지. 선교사들이 세웠어도 고정에 허락을 해서 세워준다. 그러니까 국립이라는 거지. 좀 말이 안 돼. 아니 앞에 셀은 아니고 날래. 기독교 교단이나 환단목이나 걔네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마다 해보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하여튼 뭐 말 많고 지금도 뭐 어쨌든 결국 너무 한국은 뭐 인구가 많아지긴 많아졌지만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에 비해서 너무 학생 수도 많은 것 같아요. 서울대나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들이 그래서 점점 더. 근데 하나 좋아진 건 있어요. 저희 때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서울대학 인문, 저는 이공계통은 잘 모르니까 서울대 인문학계에서 제일 커트라인 낮은 거가 국민윤리교육과였어요. 서울대 4대 안에 있는. 그래서 커트라인이 제일 낮았어요. 결여된 사람이 많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대 문과 중에 좋은 데는 연대 경영학과란 말이에요. 우리 때는 예비고사 커트라인으로 학교를 많이 평가를 했는데 그 입학생들의 평균 예비고사 점수 국민윤리교육과보다 연대 경제학과의 그대가 낮아요. 당시 그랬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본고사 볼 때 아니었어요? 본고사 볼 때인데 예비고사를 항상 평가를 했어. 그런 뭐 진학진이 이런 잡지에서는.
근데 요즘 보니까 그런 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과 중심으로 가서 그건 좀 더 좀 개선된 것 같고, 좀 뭐 서울대건 뭐 연대 같은데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좀 취업이 잘 되는 과를 가지고 굳이 서울대 인문계통이나 이런 데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 자존심 상하더라고. 제가 무슨 연대 상대 출신도 아니지만 어떻게 국민윤리 교육과보다 떨어지냐. 근데 그때 그래, 저희 때는. 네. 자, 김일성 준비대학 종합대학입니다. 이 사람도 재밌더라고요. 김일성 대학 창립준비위원인 정두현은요, 도쿄제국대학, 도호쿠 제국대학, 다이호쿠를 모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족주의반 출신인 거죠. 근데 저 북한 내 뿌리를 내가 되게 특이하죠. 전공도 맨 처음에 도쿄에서 농학했고, 도호쿠에서는 생물학했고, 다이호쿠에서는 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붙이는 독립협회 평양지회장을 지은 아주 뼈대 있는 직원이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창립준비위원이 2명이었는데 정두현이었고, 신건이라는 사람은 교토로서 이 사람은 또 전남 해남 출신입니다. 이 호남은 역시 좌빨의 고향들입니다. 그리고 초대 김일성대 총장은 주시경의 제자인 한글학자 김두봉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의 본래 두음법칙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한국 문법에서는 북한 말이 맞습니다. 저 두음법칙을 안 지키는. 우리 두음법칙을 지키잖아요, 남쪽에서는. 근데 그게 한국에 원래 두음법칙이 없었단다. 뭐 리면 리지, 리승만이지 이승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지금 북한 말은 두음법칙이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회주의 쪽이 그런 이념이나 명분을 차지하는데 확실히 뛰어나죠. 처음부터 그 김일성 대학을 만들면서 노동자, 농민, 근로인민의 자리들에게 취하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개교 이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시 노동자, 농민들 뭐 일제시대 때 누구 어느 지주 아들이 뭐 동경제대 유학가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경성제대가. 근데 학교 공국 이념, 개교 이념이 노동자, 농민 자녀들에게 취하의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남한에서 많이 건너갔어요. 응? 많이 갔어요. 서울대보다 낫네. 아니 말이라고. 당연하죠. 신건이 그 창립위원 중에 하나인 신건이 등이 제국대학 출신을 초빙하기 위해서 아예 공작 전담반을 구성했고요. 당시 서울대 교수 중에 제국대학 출신들 중에 23명이 공작 대상으로 뽑혔는데요. 그 중에 20명이 김일성 대학을 갔다. 이거 대단한 숫자죠. 아까 말했던 비난론 개발자인 이승기는 서울대 공대 학장으로 있던 중 혼자 같이 또 제자들을 데리고 철저한 치기 아니에요. 치기 전이죠, 4.8살 때. 그리고 그 당시 상당한 급여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대학 총장은 뭐 3,000원을 받았대요. 근데 그때 김일성 월급이 4,000원이었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의대 같은 사람들은 이게 경험이 가능했대요. 그러니까는 뭐 교수하면서 병원 차리고 뭐 국가 무슨 보건위원 이런 거 되면 1,500원씩 4,500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가치관 제자들은 졸업하고 내려오려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럼요. 그때는 그게 불가능할 줄 몰랐던 거지. 자기 고향으로. 그리고 이승만이 워낙 또 그러니까 다른 실험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뭐 좀 이렇게 진보적이고 좌쪽에서 글을 쓰려고 노력은 했지만 또 나름 이제 객관적으로 하려고 꼭 그들이 이념형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아니다. 월급 많이 준다 그래서 갔다. 이런 식의 약간 뉘앙스도 풍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인재를 키우는 데는 뭐 그만큼 투자했다고 또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당시에 지방에 전남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광주 이런데 이런 데서 전교 한 몇 점 하는 애들 중에서 대학교 북한에서 공짜로 대학교 보내준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 저기 1등에서 10등까지 같이 보따리에서 가고 그렇지. 돈 없는 돈 없는 노동자 농민 자제들에게 취향의 길을 열어준대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내려와요. 북한 기록. 저기 누가 광장에 나오는 이명훈인가? 뭐죠? 주인공 이름 이명 뭐죠? 이명. 저도 만약에 또 나는 그런 역사 소설이나 역사적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는데 그 일본 제국대학 출신이었다 나중에 변절한 사람은 해방에 나는 이제 포르노 기사가 되는 거고 6.25 때 북한에 내려왔던 그 광장 최인의 광장 주인공은 제3국을 택해서 인도로 가는 배에서 떨어져 죽잖아 자살하잖아요. 나는 그 길을 택했을 것 같아 또 한편으로. 이게 방문보로 석방할 때 10몇 명인가가 제3국행을 택하잖아요.
더 될 걸?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추적을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브라질 같은데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 지금 날로 너무 돌아가셨겠죠. 그 비참하게 살았더라고요. 씻은 자리가 없잖아. 돈도 가지고. 이게 이게 마지막이었네. 김일성 종합대학까지가 마지막이야. 아버지 찾아온다는 재밌죠? 인물사가 재밌더라고. 경합대 그러니까 그래서 참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국대학 출신들 다 매도할 수 분명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초대 총장이 한글학자가 많으니까는 그냥 58년에 그냥 싹 다 한자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늦게 태어난 거야.